어머님 제발 조금만 더 싱겁게 해주세요. 너무 짜잖아요. 애가 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식탁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같이 살아도 되는 걸까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실은 이 집에서 남편을 추억하며 평생을 살 줄 알았죠. 40년 넘게 지낸 집의 공기와 냄새가 아직도 제 몸에 배어 있었어요. 벽에 스며든 된장찌개 냄새, 장판에 밴 오래된 나무 냄새, 베란다에서 풍기는 빨래 비누 향까지 하나하나가 다 남편과의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그 모든 것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라는 권유가 몇 번이고 이어졌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즘은 같이 살면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심하면 살림을 몽땅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편하게 지낸다는 푸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나도 혹시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아닐까?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자유롭고 편하긴 했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자꾸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무릎도 아프고 겨울마다 보일러도 말썽이잖아요. 이제는 안전도 걱정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윤이도 맨날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엄마 없으면 서운하다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몇 번이나 진심을 보이니 결국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이 집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만 제 손때가 묻은 생활용품 몇 개와 옷까지, 그리고 남편 물건이 담긴 작은 박스 하나만 챙겼어요. 그 박스 안에는 낡은 라디오, 오래 쓴 머그컵, 넥타이 핀, 그리고 제게는 남편의 목소리와 체온이 스며 있는 듯한 자잘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박스를 쳐다보다가 박스를 꼭 안았죠. 그날 아침 아들이 차를 몰고 집 앞으로 왔어요. 엄마, 많이 기다렸죠. 아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현관에 놓아둔 작은 박스를 들고 나오니 아들이 얼른 다가와 받아들었어요. 엄마, 짐은 이게 다예요? 더 챙길 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돼.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놨다면서. 아들이 제 박스를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넣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차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골목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계절을 함께 보냈던 감나무와 오래된 전봇대, 이웃집 대문까지 그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멀어지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확실히 이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회식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엄마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요. 괜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서운하지 않게 챙겨주려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여보, 그 말 들었죠? 우리 아들이 참 의젓하게 컸어요. 차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새 아파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 방은 햇볕이 잘 들어요. 서윤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 생각에 며칠 전부터 그림까지 그렸어요. 엄마가 지낼 방문에 할머니 방을 써서 붙여 두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아이 마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경비실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낯선 단지라 그런지 풍경 하나하나가 생소했어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넓은 거실에는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색 소파와 벽걸이 TV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깔끔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조금 들었죠. 그래도 며느리의 미소 덕분에 마음이 풀렸어요.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차린 밥상을 받으니 괜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아들도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웃었죠.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서윤이는 제 무릎에 올라앉아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자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된 거야. 좋지? 하고 웃었죠.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고일 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 했더니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고마웠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윤이가 하는 인형 놀이를 지켜봤어요. 서윤이는 인형을 제 손에 쥐어주며 같이 놀자고 했어요. 아이가 천진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 없었죠. 밤이 되자 제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새 이불이 조금 뻣뻣했지만 깨끗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서랍장 위에는 제가 가져온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가만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잘 해낼 수 있겠죠? 이제 이 집이 제 두 번째 집이 되는 거예요. 낯설고 불안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7시 반쯤 되었더군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낯선 방에서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고요했죠. 아들네 집은 새 아파트라 그런지 소리가 잘 차단되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집에선 새벽마다 들리던 닭 울음소리, 이웃 아주머니가 마당 쓸던 빗자루 소리, 그런 소리들이 늘 아침을 깨우곤 했는데 여긴 그 모든 게 없었어요. 대신 위층에서 간간히 발자국이 울려 내려왔고 냉장고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거실로 나오자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란 상자엔 이틀 전이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우유팩에는 어제 개봉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표시해둔 흔적을 보니 며느리의 성격이 단박에 느껴졌죠. 예전 같으면 대충 살림하면서 상했나 안 했나 맛만 보면 되지 했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날짜까지 관리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반가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을 땐 아침마다 이렇게 계란을 부쳤는데 반숙이 좋다며 밥 위에 얹어 먹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부엌으로 들어왔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습관이 돼서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이제 일어나야 해요. 서윤이 유치원 보낼 준비해야 하거든요. 며느리는 식빵을 꺼내 토스터기에 넣었고 저는 계란을 접시에 담았어요. 같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묘하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잠시 뒤 서윤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눈을 비비며 엄마에게 안기더니
이내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안녕. 저는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그 순간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침을 먹고 며느리가 서윤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옆 테이블 위에 긍정 훈육, 자기주도, 아이 같은 책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다가 곧 내려놓았어요. 요즘은 애 키우는 것도 책을 봐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때는 그저 하루하루 부딪히며 키우는 게 다였는데 말이죠. 잠시 후 며느리가 서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어요. 저에게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곧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안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리랜서로 일한다더니 정말 바빠 보였어요. 오후가 되어 저는 점심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냉장고 바깥쪽에 붙은 작은 화이트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서윤이 하루 일과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아침 8시, 기상 및 세면, 8시 30분, 아침 식사, 9시, 유치원 등원. 저는 화이트보드를 한참 바라봤어요. 간식은 4시, TV는 30분 솔직히 조금 의아했죠. 아이가 배고프면 그때 주면 되고 졸리면 재우면 되는 거 아닌가. 저 때는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은 이렇게 시간까지 다 정해두고 키우는구나 싶었어요. 오후 3시쯤 며느리가 서윤이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서윤이는 신발도 대충 벗어 던지고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그래, 우리 서윤이 잘했네 하고 웃었죠. 그때 서윤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과자 사주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들고 나왔어요. 접시를 식탁에 놓으면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서윤이는 과자는 잘 안 먹이고 있어요. 대신 오후 4시쯤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주고 있거든요. 몸에도 더 좋고 생활 패턴도 잡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속으로는 간식은 그냥 먹고 싶을 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모습이 진지하니 굳이 반박할 수는 없었죠. TV도 하루에 30분만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습관이 잡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설명하듯 차분했어요.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죠. 내가 애 키울 땐 그냥 울면 안아주고 밥 먹고 싶다 하면 밥 먹이고 졸리다 하면 재웠는데 요즘은 다 계획표대로 키우는 건가. 낯설고 조금은 섭섭했어요. 혹시 서윤이가 뭐 달라고 하면 냉장고에 붙어 있는 일과표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며느리가 덧붙였죠. 응,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미소를 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겨진 서윤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과자는? 하고 아쉬워했죠.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일 4시에 과일 먹자. 엄마가 그렇게 해주고 있대. 서윤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서윤이가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스티커 하나를 꺼내 제 손등에 붙였어요. 할머니 최고. 저는 손등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작은 스티커 하나가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해 들어왔어요.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저녁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며느리가 차린 음식은 간단했지만 정갈했어요. 서윤이가 제 옆에 앉아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줘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놀아줄게.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제 손등에는 여전히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죠. 창밖으로 반짝이는 별빛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애 키우는 게 정말 다르구나. 내가 이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주말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어요. 낯선 방이었지만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을 보니 마음이 잠시 놓였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 거실은 이미 분주했어요. 며느리가 서윤이 머리를 묶고 있었고 아들은 외투를 챙기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장바구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아들이 제 쪽을 보며 웃었어요. 엄마 오늘은 다 같이 마트에 가자. 순간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외출한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괜히 제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마트에 들어서자 서윤이는 눈이 반짝였어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상품들을 구경했어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걷는데 인형 하나를 집어들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가 저렇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장바구니에 넣어주려던 찰나 며느리가 다가와 단호히 말했어요. 서윤아, 오늘은 안 돼. 장난감은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사기로 했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은 단호했어요. 서윤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인형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나 같으면 하나쯤 사주면서 아이 얼굴 밝아지는 걸 보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요즘은 뭐든 정해둔 방식이 있구나 싶었어요. 채소 코너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미리 적어온 메모지를 꺼내 들었어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를 차례대로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쌓인 배추를 보고 김치라도 담가 먹자 싶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김치는 저희가 시켜 먹어요. 저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치 하나 못 담근다는 게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어요. 평생을 부엌에서 살아온 제가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조금 뒤 유제품 코너에 갔을 때 며느리는 저지방 우유를 담았어요. 건어물 코너에 도착하자 저는 멸치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국물 낼 때나 반찬할 때 유용하니까 챙기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멸치는 저희가 잘 안 먹어요. 그 말에 저는 멸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멀뚱히 선 제 손이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아들이 그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나오니까 힘들게 하지 마. 아들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꼭 제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평생 해온 게 살림인데 이제는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건가 싶었어요. 그 순간 괜히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는 제 무릎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마음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속은 답답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서윤이가 제 손을 끌었어요. 할머니, 소꿉놀이 하자. 저는 작은 그릇들을 꺼내와서 함께 앉아 놀았어요. 아이는 금세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아이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며느리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별말은 없었지만 괜히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움츠러들었어요. 아이와 놀아주는 게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TV를 켜자 서윤이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좋아서 이리저리 뛰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서윤아, 오늘은 30분 다 봤어. 이제 그만 보자. 서윤이는 울상이 되었고 저는 아이를 안아 달래주었어요. 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 때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고 밤이면 쓰러지듯 잠들곤 했는데 요즘은 모든 게 제한되어야 한다니 답답했어요. 물론 며느리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죠. 하지만 마음은 자꾸 옛날 제 방식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행복하려고 크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키우나 싶었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도와주고 싶어 손을 내밀면 막히고 아이와 웃고 싶어 다가가면 눈치가 보였어요. 손녀와 함께 웃는 순간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방식 앞에서 저는 늘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이 집의 공기 속에서 과연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될까요?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이 집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했고 며느리는 서윤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치거나 TV를 켰지만 금세 손이 근질거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낯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남은 재료들을 꺼내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칼질하는 소리와 지글거리는 냄비 소리가 집안을 채우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부엌에서 움직이니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잠시 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부엌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이 아침 차리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재료가 있길래 그냥 했어.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지만 눈빛에 잠시 머뭇거림이 스쳤어요. 순간 제 가슴도 덩달아 움찔했어요. 도움이 된 줄 알았는데 혹시 불편했나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저는 책장에서 그림책을 꺼내 함께 앉았어요. 아이는 금세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서윤이랑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마감이 있어서 당분간 자리에 못 일어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와 함께 있는 건 좋았지만 괜히 마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도와주고 있는 건데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잡혔어요. 아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부엌에 손을 못 댈 것 같은데 저녁 준비 가능하실까요? 힘드시면 그냥 시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서윤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가급적 집에서 한 건강한 요리를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이라기보다 넌지시 맡기는 말처럼 느껴졌지만 싫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후로 집안일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기 시작했어요. 빨래가 쌓여 있으면 제가 세탁기를 돌렸고 거실에 널린 장난감은 제가 치웠어요. 처음엔 스스로 한 일이었지만 며느리의 부탁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머님, 반찬 가게에서 이번 주는 주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서윤이가 어머님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어머님, 오늘도 숙제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느라 챙겨주지를 못하겠네요. 말은 정중했지만 부탁이라기보다 당연한 요청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언제나 알겠다고 했지만 속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도와주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힘들지 않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서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괜찮다는 말 뒤에는 서운함과 답답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건 살림과 돌봄뿐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어요. 밤에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옛날 집이 떠올랐어요. 좁고 낡았지만 거기는 제 자리가 확실했어요. 남편이 쓰던 라디오 옆에 앉아 차를 마시던 순간들, 오래된 장판에 배어있던 냄새까지 다 내 것이었죠. 그런데 이 집은 넓고 새 것이 가득한데도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집안일을 대신하는 그림자인지 헷갈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손녀가 웃을 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일이 바쁠 때만 불려 나오는 걸까요?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갔어요. 저는 아침이면 부엌 불부터 켰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채소를 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손이 바쁘면 쓸쓸한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종종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표정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고마움 속에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서윤이가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내일 김치찌개 또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또 해줄게.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서윤이를 보았어요. 서윤아 할머니 김치찌개는 너무 짜. 그리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조금만 더 싱겁게 해주세요. 너무 짜잖아요. 애가 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식탁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짠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며 하루를 버텼죠. 여기서는 잘못된 습관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된장을 아주 연하게 풀었어요. 파도 조금만 넣고 소금은 뺐어요.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데 향이 너무 옅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했어요. 식탁에 올리자 서윤이가 한 숟가락 먹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맛이 이상해요. 며느리가 바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싱거워서 애가 못 먹어요. 간을 조금만 더 맞춰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알았다. 짧게 말했지만 속은 휑하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짜면 안 된다 해서 싱겁게 했더니 이번엔 싱거워서 문제라고 했어요.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에는 밥을 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은 모양이었어요. 밥알이 눅눅했어요. 며느리가 밥을 뜨다 말했어요. 어머님 밥이 너무 질어요. 서윤이는 진밥을 싫어해요. 밥물은 눈금에 맞춰주셔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손감만으로도 밥을 잘했는데 여기서는 자꾸만 실수가 되었어요. 제 손끝에서 익숙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현관에서 신발을 신겨주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녀오셔도 되는데 5시 전에 들어와 주세요. 저녁 루틴이 깨지면 밤에 애가 잠을 못 자요.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단순히 놀이터 가는 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니 답답했어요. 놀이터에서 서윤이는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밀어주고 멈춰주며 같이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왜 여기 와 있는지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을 보세요. 늦게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5시도 안 됐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시계를 보니 4시 반이었거든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들어왔는데도 불만이 따라붙었어요. 다른 날에는 빨래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도와주려고 세탁기를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흰 옷과 색 옷을 같이 넣는 걸 본 며느리가 급히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같이 돌리면 안 돼요. 다 물들어요. 아차 싶었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말했어요. 알았다, 내가 실수했네. 세탁조 안에서 뒤섞인 옷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살림을 해왔는데도 초보로 보이는 것 같아 서러웠어요. 저녁 식탁에서 서윤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떡볶이 해주세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케첩 조금 넣고 우리 서윤이 입에 딱 맞게 해줄게. 서윤이가 신나게 웃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떡볶이는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떡볶이도 자주 먹이고 싶지 않아요. 간식은 과일이 제일 좋으니까요. 알았다. 대답은 했지만 가슴이 또 무거워졌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마저 잘못으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국을 데피다 전화를 받고 잠깐 방으로 들어갔어요. 돌아오니 냄비 밑이 살짝 탔어요. 며느리가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건 못 먹어요. 탄 냄새가 다 배었어요. 다음에는 꼭 약불로 두시고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알았다, 미안하다. 저는 냄비를 싱크대로 옮기며 물을 틀었어요. 치익하는 소리에 제 마음도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윤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스티커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오늘 그네 재밌었어요. 그래, 내일도 날씨 좋으면 가자. 할머니 최고예요. 아이가 제 손등에 별 모양 스티커를 붙였어요. 반짝이는 조각이 제 마음에도 내려앉았어요. 작은 것 하나가 오늘의 무거움을 덜어주었어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낮 동안 들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짜다, 싱겁다, 질다, 늦다, 안 된다. 모두 아이를 위한 말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작은 금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 금이 천천히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다른 말이 이어질까 걱정이 앞섰어요. 오늘은 무릎이 쑤셔서 아침부터 눈을 떴어요. 예전 같으면 더 누워 있다가 조금씩 일어나곤 했는데 이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죠. 서윤이 등원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무릎을 주무르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리고 미리 만들어둔 된장국을 데웠어요. 아이 밥그릇에 덜어놓으니 김이 모락모락 올랐죠. 서윤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눈을 비비며 제 품에 안겼죠. 할머니, 오늘 아침은 뭐예요? 서윤이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야. 식사가 끝난 뒤 아이를 씻기는 것도 제가 맡았어요. 머리까지 말려주고 유치원 원복을 입혀주었죠. 지원이는 방 안에서 화상회의 준비를 하는지 나오질 않았어요. 아들은 이미 출근했을 테고요. 겉옷을 입혀주고 가방을 둘러주니 금세 나갈 시간이 됐어요.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벤치에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정적만 감돌았어요. 소파에 널브러진 옷들이 눈에 띄었죠.
고민하다가 세탁기를 돌렸어요. 어제 아이가 입고 나간 옷, 수건, 쌓아둔 빨래까지 한가득 넣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싱크대를 정리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밀려있던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참을 설거지하고 물기를 닦아 수납장에 넣었어요. 거실 바닥이 장난감이 널려 있어서 하나씩 상자에 모아두었죠. 점심에는 며느리가 바쁘다고 먹지를 않는다고 해서 대충 김치와 밥 한 공기로 때웠어요. 무릎이 쑤셔서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눈을 감자마자 금세 알람이 울렸어요. 벌써 하원 시간이 된 거였어요. 가방을 챙기고 다시 유치원으로 갔어요. 서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그림 그렸어요. 아이고 잘했네. 집에 가서 얼른 봐야겠어. 아이와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서윤이가 제잘거리며 웃으니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집에 돌아오자 아픈 무릎을 뒤로 하고 서윤이 숙제를 봐줘야 했어요. 며느리가 바쁘니 숙제 좀 봐달라고 집에 오자마자 말했거든요. 받아쓰기 공책을 펼쳐 읽어보라 했어요. 사과. 사과는 어떻게 써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는 아이가 따라 쓰는 걸 지켜보는데 중간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공책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받아쓰기는 소리내서 따라 쓰는 걸 하면 안 돼요. 유치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거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는 또 틀린 방식이 돼버렸구나 싶었죠.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했지만 속은 무거워졌어요. 서윤이가 제 눈치를 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게 더 쉬워요.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곧 며느리의 눈빛에 아이는 입을 다물었죠. 곧 식사 시간이라 얼른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겨줬어요. 이제 저녁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냉장고에서 두부와 채소를 꺼내 반찬을 만들었죠. 국도 끓이고 상까지 차렸어요.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허리가 뻐근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좀 쉬려고 했더니 빨래 다 된 소리가 들렸어요. 에휴 쉴 틈이 없네. 저는 천천히 베란다로 걸어갔어요. 빨래거리에 걸려있는 마른 수건부터 정리해야 됐죠. 평소처럼 반으로 접어가지런히 쌓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수건을 세워 넣어요. 세로로 한 번, 가로로 두 번 접어야 칸에 맞아서 그렇게 해주셨음 하네요. 그 순간 제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알았다, 진작 말해주지 그랬니? 다음부턴 그렇게 하마.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평생 해오던 방식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집에서는 늘 잘못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서윤이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거실에 놓고 온 것 같아 가지러 가려는 그때 부엌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본인 방식대로 집안을 바꿔놓으니까 불편해 죽겠어. 회의 준비할 때마다 필요한 걸 못 찾으니까 짜증이 난다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알겠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지원이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워? 알겠어. 화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곱씹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윤이 돌보고 집안일 챙기고 밥까지 해놨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틀렸다는 지적뿐이었어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어요. 하루 종일 움직인 다리는 저릿저릿했고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이 굴러가지 않을 텐데
정작 나는 늘 틀린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잘 알았어요.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처음엔 그냥 시큰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했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괜히 집안일을 끝내지도 않고 집을 비워두면 또 며느리가 한마디 할까봐 그냥 참았어요. 이제 실수는 거의 안 했어요. 빨래도 며느리 말대로 접고 서윤이 간식은 과일로 준비하고 시간도 꼭 맞춰주고 장도 메모지에 적혀 있는 대로 봤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늘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냈죠. 어머님, 오늘 반찬은 좀 간이 세네요.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어요. 어머님 세탁물은 제가 알아서 갤 테니 손대지 말아주세요. 말은 예의 있게 했지만 듣는 사람 속은 쓰렸어요. 이제는 뭐가 됐든 내가 하면 다 틀린 것 같았죠. 저녁 밥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또 이런저런 불만을 늘어놓자 아들은 제 눈도 못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냥 지원이 말 듣고 해요. 괜히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말이 제일 서운했어요. 하루 종일 애보고 집안일하고 밥까지 차려놓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 없고 괜히 내가 문제인 것처럼만 말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윤이 숙제를 봐주는데 숫자 공부를 하다가 또 일이 생겼어요. 서윤아 여기 숫자 3 써보자. 할머니 따라서 해봐. 서윤이가 삐뚤빼뚤하게 3을 쓰자 저는 서윤이 손을 잡고 같이 썼어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얼굴을 굳혔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억지로 반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가 숫자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손을 잡고 쓰면 어머님이 쓰시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참지 않았어요. 며느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했죠. 숫자는 자꾸 써야 손에 익는 거야. 내가 애 키울 땐 다 그랬다.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어머니가 하는 방식은 요즘 아이한테 안 맞는다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서윤이가 제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아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게 괜히 가슴을 후벼 팠어요. 서윤이가 불안해하는 걸 보니 억울하면서도 미안했어요. 밤에 아이가 자꾸 뒤척이며 잠을 잘 못 자는 걸 보고 속이 더 무거워졌죠.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매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 등하원을 하니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무릎은 퉁퉁 붓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병원 예약은 계속 미뤘어요. 하루라도 쉬면 집안이 어수선해질까 싶었어요. 며느리 눈총을 더 받을까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통증은 날마다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릴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찔할 때가 많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있던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 집에 와서 얻은 건 눈치와 통증뿐이구나.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도 없고 내 몸은 망가져가고 내가 점점 투명한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평소보다 더 피곤한 날이었어요. 모든 집안일을 겨우겨우 끝내고 서윤이를 데리러 갔죠. 서윤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 신이 나서 놀이터에 가자고 졸랐어요. 사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쉬고 싶었지만 아이의 눈망울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손녀의 웃음은 제게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놀이터에서 아이는 미끄럼틀을 수십 번도 더 타고 모래성을 쌓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기울어 가는 걸 보며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런지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아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데 서윤이는 힘이 넘쳤는지 제 손을 뿌리치고 먼저 뛰어 올라갔어요. 저는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순간 서윤이 발이 디딤돌을 헛디뎠어요. 아이 몸이 뒤로 기울며 그대로 굴러떨어질 듯 했죠. 제 눈앞에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본능처럼 몸을 던졌어요. 제 두 팔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지만 제 무릎과 허리가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덮쳤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서윤이는 제 품에서 놀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며 울먹이는 모습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는 너무 놀라 엉엉 울다가 엄마를 부르겠다며 집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뒤 며느리가 서윤이와 함께 계단을 내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말했어요. 서윤이가 굴러떨어질 뻔한 걸 내가 잡았다. 며느리는 그제야 서윤이를 품에 안으며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아이가 멀쩡하다는 걸 알고 나서야 제 쪽을 보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계단에 쓰러지듯 누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곧 구급차가 왔고 저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의 사이렌 소리가 귀를 때렸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눈을 감아도 불빛이 번쩍였고 머릿속에서는 혹시 다시 못 걷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만 맴돌았어요. 응급실은 소음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의사가 제 다리를 눌러보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MRI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차가운 기계 속에 들어갔어요. 윙윙 울리는 소리에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어요. 허리는 크게 손상되진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수술이라는 단어는 제 나이에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무릎 수술이 얼마나 아픈지 예전부터 들어왔거든요. 몇 달을 고생하며 울부짖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이라 여겼는데 이제 그게 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리 병원에 갔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이가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스스로 위로했지만 제 몸은 망가졌고 누구 하나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아들은 저녁에 잠시 다녀갔어요.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곧 말했어요. 엄마 나 오래 못 있어. 내일 다시 올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다시 온다던 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거든요. 낮과 밤이 구분도 안 될 만큼 길고 외로웠어요. 약을 먹어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수술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서윤이가 함께 왔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서윤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저는 우는 서윤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병실 문을 나갔어요. 작게 속삭이는 것 같은데 병원이 워낙 조용해서 다 들렸죠.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에 다치셔서는. 바빠 죽겠어. 진짜 앞으로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아줌마 불러. 수술까지 하셔야 된다니.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어요. 내가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손녀를 구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엄마가 다치셨잖아. 걱정부터 좀 해라. 그리고 서윤이를 구하다 다치신 건데 왜 그래 진짜? 지원이는 여전히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더 조심해서 봐주셨으면 안 다치셨을걸? 두 사람은 한참을 티격태격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 뒤를 따라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와서 곧 수술 시간이라고 말했죠.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나갔어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수술보다 더 두려운 건 이 집에서 점점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누워 있으니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손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짐인가? 차가운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제 마음은 한없이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듯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눈앞엔 하얀 천장이 있었어요. 불빛이 퍼져 보이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통증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났어요. 무릎은 붕대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허리도 아직 뻐근했죠.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몇 년을 피땀 흘려 자식을 키워놓고 결국 나이 들어 이렇게 남의 집살이 하듯 며느리 눈치 보며 살다 다치기까지 했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회복이 되면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남편 사진이 걸려있는 오래된 장판 냄새가 밴 내 손때 묻은 집으로. 더는 이 집에 얹혀 살며 서러움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미안하다 해도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병실에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나 괜찮으니까 오지 마라.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아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알았다고 했어요. 지원이는 얼굴에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까지 스쳤죠. 그 뒤로 3주 동안 저는 간병인을 쓰기로 했어요. 간병인이 옆에서 도와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가족들 눈치 안 보고 고맙다는 말도 들을 필요 없었어요. 적어도 돈을 주고 부탁하는 사이라 서로 깎아내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무렵 집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침 8시 반 서윤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지원이가 아이를 깨우려 애썼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고 웅얼거렸어요. 안가 졸리단 말이야. 지원이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졌어요. 서윤아 얼른 일어나야 해. 유치원 늦겠다. 엄마도 마감이 있단 말이야. 할머니한테 가고 싶은데.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야. 얼른 일어나. 명수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준비시켜. 하지만 서윤이는 울며 버텼고 결국 명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회사에 지각한다고 보고해야 했어요. 아침밥은 대충 시리얼로 대신했죠. 그랬더니 우유는 흘리고 옷은 더러워지고 난리였어요. 할머니가 있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서윤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저녁도 문제였어요. 지원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감을 붙잡고 있었고 명수는 늦게 들어왔어요. 결국 배달 음식이 식탁에 올랐죠. 서윤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거 싫어. 할머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지원이는 지쳐서 아이에게 짜증을 냈어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화도 났죠. 할머니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거 먹어야지.
그러자 명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애가 싫다는데 좀 다른 거 해주지 그랬어. 지원이는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어요. 나도 일이 바쁜 거 몰라. 당신은 늦게 들어오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왜 맨날 싸워? 싫어. 할머니 불러줘. 할머니 보고 싶어. 이런 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죠. 명수와 지원이는 계속 다투고 서윤이는 울고불고 난장판이었어요. 경순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흘렀어요. 지원이는 모처럼 시간을 내서 서윤이에게 숫자 공부를 시켰어요. 서윤아 여기 칠 쓰는 거 봐. 일 그어주고 옆에 짝대기. 하지만 아이는 집중하지 못하고 삐뚤빼뚤 적었어요. 지원이는 화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써. 서윤이는 눈물이 고였고 연필을 던져버렸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안 해. 그 말에 지원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죠. 지원이 닫힌 방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서윤, 너 당장 안 나와? 누가 연필을 던져?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 같았죠. 결국 두 사람은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애 좀 잘 챙길 수 없는 거야? 지원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나도 마감 때문에 힘들어. 당신은 회사 핑계로 늦게 들어오면서 왜 나만 탓해? 서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방문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서윤이가 폭발했어요. 식탁 앞에서 두 사람이 또 다투던 날 아이는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다 싫어. 맨날 일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나 챙겨주지도 않고. 작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고 숨이 막힐 만큼 엉엉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지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아이는 몸을 비틀며 밀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만 나 좋아해. 지원이와 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미쳤었구나. 지원이와 명수가 서윤이에게 바로 달려가 사과를 했어요. 다시는 싸우지 않고 서윤이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야 아이는 우는 걸 멈추고 잠에 들었어요. 명수가 잠이 든 서윤이를 방에 눕혀놓고 나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선 미안함과 죄책감이 보였죠. 밤이 깊자 지원이는 부엌에 홀로 앉아 멍하니 싱크대를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서윤이를 키워준 것도 집안일을 챙겨준 것도 모두 어머님의 손길이었는데 자신은 늘 불만만 쏟아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워주셨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지원이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서윤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웃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했죠. 죄책감과 미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여태 일하는 아줌마를 쓰고 서윤이가 태어나고 1년 정도만 직접 집안일을 했었던 터라 다 까먹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퇴원날 아침이 되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퇴원 수속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죠. 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동안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죠. 그리고 결국 답을 찾았어요. 내가 살았던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지원이와 서윤이가 따라왔어요. 서윤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죠.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럼 할미 다 나았어. 그럼 우리 얼른 집으로 가요, 할머니.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붙잡았어요.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자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나도 서윤이와 함께 있고 싶었죠. 하지만 이 손을 붙잡은 채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나는 또다시 예전처럼 끌려다니고 서운함을 삼켜야 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서윤이의 등을 다독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며느리가 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아들도 옆에서 덧붙였어요. 아픈 몸으로 엄마 혼자 어떻게 살려고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살 거야, 이제.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서윤이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작은 손이 내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아이의 눈물이 내 옷에 번졌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서윤아,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해. 그런데 할머니도 이제는 너무 힘이 드는구나. 서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어요. 싫어, 싫어.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다시 셋이서 살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똑같이 반복될 거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늘 그랬듯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걸 보니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나는 서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이번만큼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윤아,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야 돼. 할머니는 늘 우리 서윤이 생각하면서 지낼 거야. 하지만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서윤이는 울먹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렸지만 이게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침대 곁에 두었던 작은 가방을 손에 들었어요. 남편 사진과 몇 벌의 옷뿐이었어요.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간병인이 와서 휠체어를 밀었어요. 세 사람을 두고 병실을 나섰어요. 병실 문이 닫히자 뒤에서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며느리의 흐느낌, 아들의 낮은 한숨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남편의 흔적이 기다리는 곳,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곳으로요. 더 이상은 누구의 시어머니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겠어요. 내 남은 세월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단호하게 다짐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도 흘렀어요. 수술한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계단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집 앞 슈퍼도 한참을 걸어야 갈 수 있었죠. 가끔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바쁘게 움직이던 내가 이제는 방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답답하고 서글펐죠.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면 특히 더 힘들었어요.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고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버스를 타고 다녔을 텐데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니 할 수 없었죠. 돈이 2배로 드는 것보다도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그럴 때마다 서윤이가 자꾸 생각났어요. 할머니 최고라며 스티커를 붙여주던 작은 손길, 잘 때마다 제 품에 파고들던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홀대받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더니 문 앞에 아들이, 며느리가, 그리고 서윤이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오다니. 문을 열자 서윤이가 2팔을 벌리며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윤이를 품에 꼭 껴안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다부져 보였어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 뭔가 마음을 먹고 찾아온 눈빛이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못되게 말하고 행동한 거 다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사과가 진심인 건 알겠는데 이미 제 마음속에 깊게 남은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아들은 작은 종이를 꺼내더니 읽어내려갔어요. 아이 등원은 내가 맡을게. 퇴근 후엔 내가 씻기고 주말엔 무조건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줄게. 약속이야. 며느리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아침, 저녁 설거지랑 하원을 맡을게요. 그리고 식사랑 아이 재우는 걸 맡을게요. 그리고 주 2회는 외부 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다 하실 일 이없게요.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 등록도 해드리려고 해요. 혼자만 외롭게 계시지 않도록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 꼭 다시 와주세요. 저 진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또다시 예전처럼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앞섰어요. 지난 세월 속에서 느낀 서러움과 외로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바뀌겠다면 내가 한 번만 더 속아줄게.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된다면 그땐 정말 돌아서고 말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는 그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엔 믿어보자. 하지만 이번엔 나를 먼저 지키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 첫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무릎은 여전히 뻐근했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게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서윤이가 방으로 달려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죠. 할머니, 우리 아침 먹어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에는 제가 챙겨온 미역국과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이 함께 놓여 있었죠. 예전 같으면 서로 방식이 다르다며 지적이 오갔을 텐데 이제는 누가 만들었든 상관없이 함께 하는 게 중요했어요. 아들은 식탁에서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오늘부터 내가 등원시킬게, 그러면서 신발을 신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윤이는 손을 꼭 잡고 나가는 아빠 옆에서 신나게 제잘거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어요. 오후엔 빨래를 개는 시간이었어요.
전에는 제가 수건을 반으로 접어 올리면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접는 게 편하다며 작은 갈등이 생겼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접은 수건을 며느리가 받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방식도 편하네요. 그치? 너무 따지면 정없어. 각자 편한 대로 하자. 며느리가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전과 같은 긴장감은 없었죠. 둘 다 웃음이 났어요. 사소한 걸로 마음이 상했던 지난날이 떠오르며 괜히 허탈하면서도 따뜻했죠. 빨래를 갠 후에 며느리는 일을 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본인이 서윤이 데리러 갈 테니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해 서윤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아주었어요. 서윤이는 작은 책상을 꺼내와 종이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쓰는 서윤이의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런데 넷 다음에 다섯을 거꾸로 쓰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다시 써보자고 했어요. 서윤이는 금세 다시 바르게 쓰더니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됐다며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아들은 서윤이 옆에 앉아 같이 숫자를 따라 써주었고 며느리는 옆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가끔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모두가 제자리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니 집이 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서윤이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덕분에 집이 더 화목해졌어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미소만 지었어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서로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러더니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가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내일도 모레도 또 다투는 날이 오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버틸 수 있겠지. 그리고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도는 가운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정말로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공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